회장님, 부인 한숙자가 누구죠?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그 답이 돌아온 지 며칠 뒤 영정 앞에 누군가 검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흰조의 카드, 굵게 표시된 숫자 3칸, 그리고 메모 한 줄. 약속은 기록되고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선을 넘었던 서연. 그는 1년 후 정리하자던 회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유언장엔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화환 리본엔 부인 한숙자가 또렷했죠. 보안카드의 숫자가 맞물리는 순간 숨겨진 신탁이 열리고 거대한 유산의 흐름이 뒤집힙니다. 사랑이 끝낸 게 아니라 기록이 끝낸 이야기. 그 한 장의 카드가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소중한 인연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한서연은 콜센터 헤드셋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간 근무 8시간.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등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아직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가방 속 면접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우홀딩스 회장 전속비서 채용 공고. 경력 무관, 단 꼼꼼함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떨어지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요. 오전 9시 정우홀딩스 본사 27층. 면접장 문 앞에 선 서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만석 회장. 사진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묘하게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서연이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면접에 메모를 가져오셨네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은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메모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면접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후 질문들은 형식적이었고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콜센터에서 배운 인내, 병원 행정실에서 익힌 서류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전속비서. 그 자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첫 출근 후 사흘째, 서연은 첫 번째 중요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투자 설명회 동행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한비서,
혼자 사십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질문. 그녀는 규정집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업무 외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공유할 것.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혼자라는 건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채웠고 그녀는 시선을 노트에 고정한 채 다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장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칙도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만 지키려 하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경계를 허물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 사본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입사 서류 어디에도 어머니 이야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당신 자리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세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무게를 느꼈지만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신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경계를 잃지 말 것. 하지만 그 경계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업무 외 연락 금지, 사적 호의 거절, 감정 개입 불가. 그 종이를 책상 모니터 옆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요. 하지만 규칙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야간 퇴근 후 원룸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는 정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세요. 짧은 문장. 업무와 무관한 그저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마음 한구석에 자꾸 걸렸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는 큰 꽃바구니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비 보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회사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개인의 배려였습니다. 그 차이를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꽃바구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내 회사 참 좋은 곳이구나.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한강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서연은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업무 시간 전 사적인 만남.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내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좋네요. 이런 곳에 온 지 오래됐습니다. 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회장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고단한 줄 몰랐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회사 사람들은 제 얼굴만 보면 긴장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음도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이고 나는 비서일 뿐이라고. 회장님, 저는 알아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뒤면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자 거래였습니다. 1년 뒤에는 정말 정리하시는 거죠? 약속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은 조용히 넘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도시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방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모니터 옆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업무 외 연락 금지, 사적 호의 거절, 감정 개입 불가.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고 서연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언젠가 대가를 요구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떤 형태로 올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석비서 이기훈은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회장 일정표를 검토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분 단위로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하지만 최근 들어 묘한 공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7시, 일정 없음. 목요일 저녁 8시, 일정 없음.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한서연 비서의 근무 기록도 함께 비어 있었습니다. 이기훈은 안경을 고쳤으며 엑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근무태도 점검이었습니다. 그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 비서, 보고 누락건. 날짜, 시간, 누락된 일정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언제나 필요했으니까요. 비서실 복도는 점점 이상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이야기를 멈췄고 서연이 나타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명 메신저였습니다. 사생활 조심하세요. 보는 사람 많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식판을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회사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임직원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징계, 감봉, 해고. 그 단어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대학 선배 박미라.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잘 지내? 응,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박미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일하는 회사 회장 말이야. 정만석? 그 사람 이혼 기록 좀 이상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류상으론 이혼했는데 재산 분할이 너무 깔끔해. 그리고 배우자 쪽에서 이해 제기가 전혀 없었어. 업계에서 슬슬 기사거리 냄새 난다고 하더라.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관계없어. 서연은 급하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만약 아직 혼인 관계가 유효하다면? 퇴근길 서연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뒤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차는 잠시 멈춰 섰다가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 거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의심하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대신 그녀는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메시지, 박미라의 전화, 검은 승합차,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전에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일 수도, 회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불안은 그림자처럼 길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그녀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만 버티면 돼. 1년만. 하지만 그 1년이 과연 올 수 있을지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현관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작은 흰 봉투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주워들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서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검은색 리본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조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만석 배우자 한숙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우자, 한숙자. 이혼했다던 그 사람이 아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의 카드에.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듯이. 카드를 뒤집자 더 기묘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안카드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회사에서 쓰는 그런 보안카드. 숫자들이 빼곡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세 칸만 유독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7번, 15번, 23번.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주소도 서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카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일까요? 아니면 협박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카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배우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국 쓰레기통에서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 문의해 보니 해외 출장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비서실 전체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만석 회장, 싱가포르 출장 중 쓰러져 현지 병원 이송, 상태 확인 중.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정우홀딩스 정만석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불명.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조의 카드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게 예고였을까요? 저녁 6시 또 한 번 속보가 떴습니다. 정만석 회장, 현지 시각 오후 5시 12분 사망 확인. 비서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이기훈 수석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장례 절차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개수대 앞에 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방에서 조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 정만석 배우자 한숙자. 그 문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죽음을, 배우자의 존재를, 그리고 보안카드의 의미를. 서연은 카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기훈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합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성 모병원. 모든 일정은 제가 총괄하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의 카드, 보안카드 이미지,
세 개의 굵은 숫자.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회장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자신을 지킬 수도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성 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정우홀딩스는 3일장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조문객 명단이 실시간으로 정리되었고 화환이 빈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회장의 영정, 그리고 그가 남긴 비밀들. 부고장이 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고인 정만석, 유족 장남 정도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우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숙자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사진 속에서도 쓸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빈소 옆 대기실에서 정도윤이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를 닮았지만 표정은 훨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시선을 고정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화환들이 빈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를 걸으며 리본의 문구들을 읽었습니다. 정우그룹 임직원 1동, 협력사 대표이사, 정우문화재단. 그때 한 화환의 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낡아 보이는 흰색 리본.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한숙자 올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인. 이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와 그 화환을 뒤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게 감추려는 듯이. 이기훈 수석 비서가 그 뒤에 서서 조용히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뒤로 빼세요. 조문객들 눈에 띄지 않게. 서연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숙자라는 존재를, 회장의 거짓말을,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았던 여자들의 흔적을. 뒷문으로 나가려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한켠 의자 아래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서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사본. 정만석과 한숙자,
혼인 신고일 1992년 6월 14일. 이혼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안카드 실물이었습니다. 조의 카드에 붙어 있던 이미지가 아닌 진짜 보안카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숫자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7번, 15번, 23번이 여전히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내는 걸까요? 한숙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리고 이 보안카드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한 비서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봉투를 가방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돌아보니 이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뒷문으로 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문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문으로 나오는 길, 서연은 장례식장 밖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보안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는 회장의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장례식장 입구의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고 정만석 회장 빈소. 서연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례 이틀째 정우홀딩스 본사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법무팀장, 공증인, 정도윤, 그리고 주요 임원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서실 대표로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도윤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입술을 꽉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봉인을 확인한 뒤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고 정만석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증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산 분할, 회사 지분, 부동산 처리,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정도윤에게 상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공증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한 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전 동거인 및 비서에 대한 보상은 이미 기탁금으로 처리한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동거인.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도윤은 시선을 내리깐 채 입술만 더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기훈은 회의록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미 기탁금은 법무팀 재량으로 집행하며 금액과 시기는 별도 협의한다. 공증인이 계속 읽어 내려갔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거인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비서가 아닌 동거인으로. 유 원장 낭독이 끝나고 법무팀장이 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언 내용에 대한 이해 제기는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 집행은 즉시 시작됩니다. 서연은 가방 속 보안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플라스틱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7번, 15번, 23번.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몰랐지만 분명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나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라였습니다. 대학 선배는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자료철 하나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자료철을 펼치자 정우 공익신탁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박미라는 손가락으로 특정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정만석 회장이 생전에 만든 공익신탁이야. 전 재산의 30%가 여기 묶여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박미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항 좀 봐. 도덕적 해이 발생 시 신탁 전액 사회 환원. 즉, 회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이 돈 전부가 공익재단으로 넘어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탁 개방 조건이 있어. 3가지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해. 허위 이혼 진술, 동시다발적 부정행위, 그리고 여성 직원에 대한 금전적 압박. 박미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 혼인관계 증명서, 보안카드, 그리고 회장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 모두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박미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안카드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신탁 개방의 열쇠가 이 보안카드에 있어. 3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신탁 조건 검토가 시작돼. 너 혹시 이 카드? 서연은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박미라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기훈이 지나가며 힐끗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서연아, 생각해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야. 박미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보안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메모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회장의 거짓을 폭로하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연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동거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 회장에게 속았던 바보 같은 여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박미라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익신탁 약관, 신탁 개방 조건, 그리고 증거 목록. 박미라는 노트북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신탁 개방을 위해서는 3가지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해. 첫째, 허위 이혼 진술. 둘째, 동시다발적 부정행위. 셋째, 여성 직원에 대한 금전적 압박.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맞아.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으론 안 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박미라는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인터뷰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건 3년 전 내부 고발 건이야. 당시 한 여직원이 회장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어.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정리됐지. 녹취록에는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 연락, 금전적 지원, 그리고 정리하겠다는 반복되는 약속들. 서연이 겪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이 여성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어. 모두 비슷한 패턴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회장의 접근, 금전 지원, 그리고 관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반복된 패턴이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아, 너도 증거를 제출해야 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업 폴더를 열자 회장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다. 조용히 해달라. 그 문장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박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허위 이혼 진술의 증거. 혼인관계 증명서는 있어. 이혼 기록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고,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그 봉투.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기훈 수석비서. 이기훈이요?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은닉 기금의 흐름을 알고 있을 거야. 그가 증언하면 금전적 압박에 대한 증거가 완성돼. 하지만 이기훈이 쉽게 입을 열 리 없었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미라는 이기훈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박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기훈이 협조하기로 했어. 정말요? 그도 알고 있었어. 회장의 행태를. 장부를 정리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이기훈은 은닉 기금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에게 흘러간 돈, 병원비 지원 명목의 금액들, 그리고 합의금. 모든 것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허위 이혼 진술, 동시다발적 부정행위, 금전적 압박.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증인 사무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무팀, 재단 관계자, 그리고 언론사 법조팀까지. 공증인은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내부 고발 녹취록, 서연의 통화 녹음, 이기훈의 회계장부. 그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조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3가지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공증인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보안카드 입력을 승인합니다. 서연의 앞에 키패드가 놓였습니다. 작은 화면에 3자리 숫자 입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7번, 15번, 23번. 굵게 표시된 3개의 숫자. 그녀의 손이 키패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숫자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회장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숨겨졌던 진실이 공개되고 그리고 자신도 함께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을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7번 칸의 숫자 4, 15번 칸의 숫자 9, 23번 칸의 숫자 2. 키패드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조건 충족 확인. 신탁 개방 승인.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증인은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공익신탁 개방이 승인되었습니다. 전액사회 환원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키패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미라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공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신탁 개방이 승인된 지 1시간 뒤 정우홀딩스 본사 로비의 전광판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평소에는 주가와 공지사항이 흐르던 그 화면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떴습니다. 정우 공익신탁 전액 사회 환원 결정, 총 350억 원, 성폭력 피해 여성지원재단으로 이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350억이요? 회장 재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신탁 개방 조건이 충족됐다는 거잖아. 도덕적 해이가 증명됐다는 뜻이야. 소문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시작된 웅성거림은 각 층으로 그리고 장례식장까지 번졌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 조문객들 사이로 휴대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속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만석 회장 허위 이혼 의혹, 배우자 한숙자 씨 혼인 관계 유지 중, 복수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정황 포착, 금전 지원 명목 은닉 자금 수십억 원 규모.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정사진 앞 국화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정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연달아 발송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둘러 이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유언의 효력 범위 내 자동 이행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우홀딩스 주가가 실시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언론사에서는 취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장례식장 밖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취재진, 신문사 기자, 온라인 매체까지. 장례식장 입구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정도윤 씨, 아버님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신탁 개방 결정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한숙자 씨와는 연락하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좌진에 둘러싸인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미라가 서연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기록이 사람을 구했어. 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는 이미 관련 게시글이 수백 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에게 감사를. 재벌 갑질의 민낯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길. 하지만 그 사이에는 다른 댓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도 알면서 관계를 유지한 거 아냐? 결국 돈 때문에 폭로한 거지.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법무팀장이 준비된 멘트를 읽었습니다. 고 정만석 회장이 생전 설립한 공익신탁의 개방 조건이 충족되어 유언에 따라 전액 사회환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는 이를 엄숙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피해 여성들에 대한 추가 보상 계획은 있습니까? 정도윤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무팀장은 땀을 닦으며 간신히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장례식장을 나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처음 만났던 그곳.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나왔습니다. 조용히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은 채 영정 속 회장은 여전히 쓸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1년은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한강 물은 조용히 흘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판은 뒤집혔습니다. 350억 원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으로 넘어갔고 회장의 민낯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한강물에 던졌습니다. 카드는 물결에 휩쓸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신탁 개방 결정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홀딩스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내부 성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감사 도입, 신고 시스템 강화, 인권 교육 의무화. 그럴듯한 문구들이 보도자료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서 보낸 공문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상 임의 기탁금건, 회사 평판 고려하여 지급 보류.
350억 원은 재단으로 넘어갔지만 서연에게 약속되었던 보상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정도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온 짧은 성명서였습니다. 고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경영 승계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 속삭이는 목소리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혼자 남겨지는 식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날, 이기훈이 잠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비서, 아니 한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출근 날 서연은 비서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메모장, 볼펜, 그리고 포스트잇 한 장. 업무 외 연락 금지. 사적 호의 거절. 감정 개입 불가. 한참 전에 떼어냈던 그 포스트잇이 서랍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규칙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킬 사람도 지켜야 할 관계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병원비는 이미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을 때 보증했던 그 돈만큼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정우 공익재단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서연님께 당신의 용기가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350억 원이 올바른 곳으로 향했고 앞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접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법적 보상은 없었지만 이 편지 한 장이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페이지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기록. 정우홀딩스를 떠난 지 2주째.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 중. 나는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기록하는 습관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가르쳐준 그것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연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명함 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연, 문서 코디네이터, 기록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아직 사무실도 없고 고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 기록과 증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문득 봉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그 봉투.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온 그것. 발신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숙자였을까요? 아니면 과거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성이었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기다렸다는 것. 진실이 밝혀지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서연은 노트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H라는 이니셜을 작게 적었습니다. 한숙자의 H. 그녀를 위한 작은 추모였습니다. 경계를 잃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약속에 기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규칙을 넘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진 기록의 힘으로 도울 것이라고. 노을은 점점 어두워졌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노트 위에는 여전히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삶을.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들의 서류 정리를 도왔습니다. 연금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작은 활자들로 빼곡한 서류들. 어르신들은 그 앞에서 막막해했고 서연은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드렸습니다. 이 조항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 사인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맙네, 아가씨. 이런 거 혼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가 서연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우홀딩스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 그것을 이곳에서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복지관 상담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기, 서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서류세요? 임대 계약서인데 집주인이 새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치자 빼곡한 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는 평범했습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서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 시 보증금 전액을 포기한다. 서연은 빨간 펜을 꺼내 그 조항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도 확인했습니다. 수선 의무는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으며 건물 노후로 인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것도 부당한 조항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표시했습니다. 10군데가 넘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약서는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집주인이 이거 안 쓰면 나가라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요.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을 검색했습니다. 관련 조항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수정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은 프린트된 서류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집주인께 제안해 보세요. 이건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만약 거부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서연은 무료 법률 상담 센터 번호를 메모에 함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엿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사탕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사탕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기록은 배신하지 않아요. 계약서는 꼭 보관하시고 집주인과 나눈 대화도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기록이 배신하지 않는다? 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록이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서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복 많이 받을 거예요. 할머니가 나간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의뢰 완료. 임대차 계약서 검토 및 수정안 작성. 의뢰인 만족. 대가 사탕 한 봉지. 충분하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충분하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문서 코디네이터, 기록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아직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명함이 서연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복지관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커피 끓는 냄새도 났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오후였습니다. 350억 원을 움직인 그녀가 이제는 사탕 한 봉지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서실에서 일했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정우홀딩스에서 느꼈던 그 무게, 회장의 시선, 직원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창밖 개나리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 서연은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채울 이야기는 이제 그녀가 직접 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봄은 그렇게 왔고 서연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복지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이웃, 함께하는 마을. 서연은 그 문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진실로, 그리고 용기로. 그것이 정만석 회장이 남긴 것 중 유일하게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노트 위에는 여전히 문장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그렇게 기록으로 넘겨졌습니다.